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주택 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가 늘면서 강제 경매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기가 좀 어려운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불안한 전세 시장의 상황과 함께 전세 보증 제도를 어떻게 좀 개선하면 이런 문제를 바꿀 수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 외부에 장착하는 에어백이 등장한답니다. 그리고 터치 패널 대신에 영화에서처럼 공중에 영상을 띄우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또 전기차가 운행 중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식 도로도 등장할 거라고 하는데,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니케이 BP 종합연구소에서 선정한 2030년쯤에 세계를 바꿀 기술 100가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요즘 그 전세난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세입자들도 꽤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간에는 또 전세 보증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함께 오늘은 불안한 전세 시장, 특히 전세 보증보험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 깡통 전세라고 불러요. 네. 집값은 2억 원, 뭐 전세값은 2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경매 넘어가도 내 전세금 못 돌려받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마 집값이 좀 내려가니까 깡통 전세는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또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하락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제 깡통 전세가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전세금도 내려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전세로 계약했던 그 금액 자체는 2년 동안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7억인데 10억의 아파트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7억의 전세는 가만히 있잖아요. 2년 동안은.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와 전세가 가까워져서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이런 시장은, 깡통 전세 시장은 정상적인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 부분, 다세대 연립주택에는 가격 하락폭도 크지만 정확한 가격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세를 놨을 때 매매 가격이 거의 육박하게 전세를 놨을 경우는 바로 깡통이 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 그 임차인이 이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런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듣다 보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임차인이 돈을 제때 못 돌려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거는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못 받고요. 그건 그렇겠죠. 가입했다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선순위 채권이라 하면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처럼 이렇게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 이제 가입 자체가 안 되는데, 애당초 토지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입한 다음에 이게 그 토지 대금을 다 갚지 못할 경우, 갚는 조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을 높게 받거나 그런 경우예요, 대부분. 그렇죠. 물론 이제 자동차 사고 나는 게 자동차 운전을 부주의하게 해서 그럴 경우가 많아서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근데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못 돌려받는 건 왜 그러냐, 그러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해서 못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하여간 금액이 너무 높은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말고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 대입연재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또는 그 보증보험이나 금융공사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세입자 사고는 나는 건데, 예를 들면 집 전세값이 3억인데 뭐 집값이 2억으로 떨어지면 그건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 집주인이 여유 자금이 없으면 당연히 그걸로도 전세 보증금 보상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보증보험회사, 우리나라에서는 허그가 돌려주는 거냐.
그들이 손해 보는 가입을 거냐? 하게 되면 돌려줍니다. 그만큼은. 그럼 가입만 했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네.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건 예. 전부 투자기관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SGI 서울보증보험, 예.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 세 군데에서 가입할 수가 있고요. 네. 이 가입은 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은행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지정은행이 있으니까. 네네. 가입하고 나면 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가입한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이하가 돼도 일단 대입인제를 받고 아하. 그리고 그 손실은 허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네. 그게 보험의 개념인 것 같아서 허브가 손실은 보험회사가 손실은 보겠지만 세입자들은 괜찮겠구나 싶었는데 이번에 무슨 빌라왕 사건에서는 세입자들 상당 부분이 돈을 못 돌려받는다고 또 얘기도 들었어요. 그거는 가입을 거의 안 하는 상태에서 그래요. 가입 안 가입한 하신 문제가 없어요. 일단. 가입한 분들은 한 200가구 정도는 가입을 했죠. 예. 나머지 부분은 못 돌려받죠. 이제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네. 이걸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결국에 이제 경매 처분을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예.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 전세금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못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 그 앞순위가 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는 또 못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빌라왕 사건에 한 200가구 정도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받는 거고 못했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못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보증보험 가입을 그 정부가 이제 권유하는 이유가 네. 그 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면 네. 의무 가입을 지금 그 정부가 만들어놨거든요.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일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제 가입비의 그 수수료의 75%는 임대인이 내고 집주인이 내고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내고 그런 경우는 뭐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괜찮다 세입자나. 네네. 보험이라는 게 뭐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가입하면 문제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빌라왕이라는 분이 갑자기 사망하셨는데 아마 그분이 그럼 사망한 상태에서 실제로 돌려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문제였나 보군요. 가입자의 경우에. 그렇지요. 만약에 이제 임대인이 사고가 나서 유고가 되면 이 물건을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던 받던 간에 네. 포기하게 되면 그 물건을 경매 처분해서 이제 그 하는 거고. 수리에 따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상속을 받게 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까지 갈 수 있죠. 그분이 누는 건데 지금 중간에 그분이 나 좀 생각 좀 해보자. 네. 시간 좀 달라. 네. 그러는 모양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거와 비슷한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뭐 수백 채, 뭐 1000채 넘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집주인이 되고 그 집주인이 된다는 건 돈이 많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집을 살 수 있어야 네. 집주인이 되는 건데 개인 한 명이 1000채를 살 수 있다는 건 집값보다 전세금이 오히려 많았으니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2억 5천 전세금을 받아서 집값으로는 2억만 치르든가 2억 5천만 치르든가 그러니까 자기 명의만 있으면 계속 자기 집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경우에 상당 부분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해줬다고 그래요. 네. 그게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평형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예. 두 번째는 가격 공시가 거의 없어요. 네. 아파트는 뭐 A 단지에 몇 평형 그럼 가격이 딱 있는데 네. 빌라나 이런 것들은 그게 없습니다. 얼마짜리인지 명확치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매번 감정 평가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평 정도 되는 거라면 네. 25평형 이렇게 이제 분양할 수도 있고요. 그거 분양하는 분 마음이죠. 네네. 그리고 가격도 2억 그런데 2억 5천이라고 그러고 네. 2억에 전세를 놔버리면 집값 다 건지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그게 부르는 값이 2억 5천이지 실제 시가는 뭐 한 1억 8천일 그렇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예. 해서 계약서를 써서 일단 그 보증보험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유동성도 충분하지 않고 아파트처럼 그렇게 자주 거래도 안 되고 가격의 평가도 어려운 그런 빌라나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그런 집들은 오히려 보증보험회사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이거 충분한데도 보험 가입이 안 된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건 이해가 돼요. 네. 오히려 네. 저라도 그런 건 보수적으로 볼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게 보수적으로 안 보고 그냥 보증보험을 남발해서 사고가 이렇게 막 수백 채씩 난다는 건 그게 사기업이었으면 그렇게 보증보험을 남발했을까?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아마도 궁금했어요. 매 건마다 현장 답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서류로만 검토를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면적이라도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나니까 예. 그 설명만 듣고 거기에 뭐 80% 70% 이렇게 그 구분해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런 사고 날 수 있고요. 그 보증보험 회사는 왜 그걸 가입을 시켜주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장 확인도 못할 만큼 불안하면 근데 현장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장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를 이루게 되면 그 단지에서 분양하는 분양 가격을 기초로 해서 임대를 책정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위험하고 힘들고 위험하니까 국민들 보고도 그렇게는 그건 조심하세요. 네. 빌라 업자가 분양가 3억입니다라고 할 때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건데 보증보험회사는 그걸 믿고 도장을 찍어주면 네. 그 돈이 다 나라 돈인데 그 왜 그렇게 일이 돌아갔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이상민 장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번 그 원희룡 장관이 지난해 9월 1일 날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죠. 예.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69페이지나 내놨습니다. 그 내용 엄청 많은데 이게 전부 다 사후적 대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계약금 내고 잔금 내고 계약서를 갖다 줘야 네. 심사해서 얼마까지 보험이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걸 그 갖다 주고 집주인한테 만약에 전세가 뭐 3억이면 내가 전세 3억에 들어갈 때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가서 이 정도 주소와 면적을 내놓고 전세를 내놓는데 어느 정도 보험 가입 가능한지를 사전에 먼저 확인받는 겁니다. 아, 지금은 도장 찍고 잔금 다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보증보험에 가서 네. 가입을 해요? 그러면 미리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미리 사전에 검토받아서 확인받아서 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나온다면 세입자가 그걸 보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빌라들도 마찬가지죠. 빌라들도. 그렇겠죠. 지금도 아마 일부는 그렇게는 하는 모양이에요. 안 합니다. 지금은 사후에 합니다. 제가 계약서를 갖다 줘야만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계약서는 네. 찍어야 되는데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금은 자칫하면 날릴 수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도 내기 전에 네, 미리 알아볼 사전에 그걸 알아볼 수 있게 해줘라. 네, 그러니까 허그에서도 제가 한번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네. 제재가 있어 알아보니까 예. 시스템은 똑같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문제는 없는데 계약서 도장 찍은 것도 다 일일이 확인하고 해줄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에서 현장 답사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돼요. 현장 답사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장 답사를 안 하다 보니까 뭐 빌라에 사고가 자꾸 나는데 미리 좀 오늘 보도에도 보니까 예. 인천에서 그 미추홀구에서 2,708가구가 또 사고가 났어요. 한 분이 2,700채를 사들여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사들인 게 아니고 뭐 100가구, 200가구를 지었어요. 예. 그러면 원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하면 전세를 낮겠죠. 그렇겠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건물 지은 거예요. 계속 건물을 지으면서 늘린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전세금조차도 실제로 안 나온다. 그 집을 팔아도. 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분이 더 많이 하락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저도 감사하고. 허그가 보증보험은 가입시켜 줬나 봐요. 그러니까 네.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들어갔죠. 네, 일부 이제 또 이 가입을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나라 돈을 그런 식으로 쓰냐는 말입니다. 아니 그걸 확인을 하고 해줘야지. 자기 돈이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혹시 뭐 제도는 좋은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한 거죠. 뭐 운영을 좀 타이트하게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또 허그는 그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거든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좀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허그뿐이 아니라 뭐 서울 보증보험도 마찬가지고 금융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가입할 때 철저하게 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네. 가입 금액을 정해서 내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보증보험회사들 중에서도 꼭 거기서만 사고가 나서 똑같이 네. 보증보험회사인데 서울보증 같은 민간회사는 들여다보고 안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거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 위험하니까 안 해주는데 거기 허구에서는 해주니까 그거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좀 개선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리 사전적 미리 대책으로 좀 좀 하게 바꾸고 하면, 네. 현장 답사를 의무화하고 이 두 가지만 해도 현장에 가보면 바로 그게 어느 정도 매매 가격이고 전세 가격인지 알 수 있거든요. 예. 그 두 가지만 해도 사고율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전세 3억에 들어간 빌라가 뭐 분양가는 그보다 좀 높다고 생각했겠으나 실제로는 이 가격에 분양이 안 되고 2억 5천에도 경매가 안 나가고 그러면 세입자는 그걸 그냥 낙찰 받아서 3억에 구입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 채권 상계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제 3억 전세를 들어갔는데 3억 이하로 되거나 네. 3억쯤 됐을 때 채권 상계는 뭐냐면 3억을 받을 채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금. 네, 전세금으로 상계할 수 있어요. 상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냥 내가 그 전세금 주고 그 집 샀다고 사는 거죠. 생각한다고 네, 생각하는 건다는 그렇게 할 수 거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또 개선점이 있겠습니까? 미리 좀 그 계약서만 들고 가든가 아니면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도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주면 좋겠다. 네. 그런 아이디어하고 또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이걸 시행하게 되면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어요. 임대인이 내 집은 뭐 어느 정도 그렇게 그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고 금액이 나오면 그 이상 주고 들어갈 임차인은 없거든요. 그럼 전세 시장도 좀 안정화될 수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임차인 스스로가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물건이 이 뭐 발품을 팔아서 매매 가격이 얼마고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네. 특히 이제 전세 가격 플러스 선수의 채권이 주택 가격의 70%가 넘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에 6개 법원이 있잖아요. 중앙지법은 서부지원, 동부지원, 남부지원, 북부지원에 의정부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그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최초 법사 가격에서 20%씩 낙찰로 떨어져요. 그러면 한 번 떨어지면 80% 되죠. 뚝뚝 떨어지겠죠. 네. 특히 요즘 같은 분위기. 근데 수원지방법원은 30% 떨어져요. 그래서 30%면 70% 되잖아요. 그 70% 이하가 되도록 계약을 해야지 그 이상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돼서 경매 들어가면 원금 보존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네, 그래서 선수의 채권을 포함한 보증금이 매매 가격의 70%가 넘지 않도록 발품을 팔아서라도 네. 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세입자 보고는 그렇게 아까도 똑같은 네. 얘기인데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것도 맞는데 그 보증보험회사 허그는 왜 그걸 그렇게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 돈을 좀 아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보험을 해주는 그 보증보험에서 현장을 가야 됩니다. 가서 조사해보지 않고는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공시 가격의 150%만 되면 해줬.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감정평가 가격이 현실화율이 지금 73%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감안해서 130%까지 올려준 건데 감정평가 가격도 그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네. 시세에 대비 한 80% 정도밖에 평가를 안 해줘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경매 들어가면 처음 한 번 떨어진 유찰 가격 정도로 평가해 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방을 공제하고 대출을 줘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네. 그래서 허구도 이 전세 보증금 보증금을 보호할 때 그 전세 금액을 100% 보호하는 게 가장 좋지만 네. 이것도 탄력적으로 좀 적용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0%, 150%까지 해주는 거를 공시 가격의 150%. 네, 그거를 막 120이나 130으로 내릴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보증이 안 나와서.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을 뭐 낮춰서 보호받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리고 보호받는 금액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이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은 5억 이하인데 그 이상 되는 전세는 뭐 사실 큰 금액이니까. 근데 그 이하의 금액들은 거의 중소벤층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보호해 주는 게 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그럼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 네. 안 그래도 엊그제도 무슨 정부 회의도 들어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은 요즘 어떻습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큰일 날 정도는 아니지만 급락하는 걸 걱정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급락하게 되면 경제 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급락하지 않나.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오르는 게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랐을 때 0.01%, 0.02%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지금은 떨어지는 1~2%씩 떨어지죠. 네, 1%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게 너무 급락하기 때문에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좀 연착륙 시켜보자. 그게 이제 원희룡 장관이나 이제 국토부 생각인데. 그래서 이런저런 규제들을 다 푸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들을 때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떨어져야 내 집 사는데 왜 이거를 연착륙 시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풀면 이제 받쳐져서 다시 좀 바닥이 다져지고 뭐 반등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 한마디로 그건 어렵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예. 어떤 그 규제 완화를 내놔도
어차피 집을 살 때 자기 자본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은행의 융자를 받게 되면 결국에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사는 걸 좀 꺼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규제 완화는 사실은 그 부동산 시장이 어렵고 하강하는 시장에서 규제 완화가 돼야 되고요. 상승 시장에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이제 폭등하거나 투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 시점이 아마 지역 규제를 비롯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나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여전히 높아서 그게 쉽게 먹힐지는 않을 것 같다. 정부의 기대나 바람대로.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예. 궁금해하는 내용이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모셔서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그렇죠. 네. 예, 명지대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올 한 해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가늠과 전망이 어려워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시야를 멀리 내다볼 필요도 있겠죠. 니케이 BP 종합연구소라는 곳에서 각 분야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해서 2030년에 전 세계를 바꿀 기술 100가지를 선정했다는데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이 중에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로그인디의 조현경 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7년 후에는 이런 기술들이 나올 거다 하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요즘 상황에서는 7년 후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금은 없는 기술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특히 인공지능 요즘 발전하는 거 보니까 네. 잘 못하기도 하는데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할 걸 그랬네 하는 생각이 너무 들 만큼 아주 기특하게 잘하기도 하더군요. 네.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2030년에 세상을 바꿀 기술. 네. 먼저 일본의 교통사고 종합 분석 센터에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 외부에 장착하는 에어백에 대한 필요도가 있다 이런 걸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교통사고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 머리에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어백을 만드는 회사죠. 토요타 고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보행자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에어백을 이 차량 밖에 설치하는 그 기술을 이제 실용화했는데요. 예전에 사실 그 에어백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많이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핸들 앞에서 또 튀어나오고. 그렇죠. 예. 내부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예. 우리가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또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보행자의 그 신체 중에서 머리를 좀 덜 다치게 보호를 하자라고 하는 이 외부에 설치한 에어백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 외부에 설치하는 이 에어백은 볼보에서 먼저 시도를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이미 볼보에서는 보행자 보호 에어백을 실용화를 했는데요. 예. 해외에서는 이게 실제 효과가 좀 덜했다. 그 외국에서는 머리를 다치기보다는 다른 그 사망률이 높았나 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반대의 경우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본의 자동차 스바루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 에어백을 외부에다 탑재하는 에어백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SUV 차량뿐만이 아니라 그 외건 차량, 그러니까 승용차처럼 낮은 차량까지 다 표준화해서 지금 장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이게 이제 기술로 자동으로 차량을 세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기술이 보행자를 쳤을 때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이런 기술들이 자동차에 이제 이 장착이 되고 있고요.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일본의 그 많은 차량들의 이 기술들이 장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보일 텐데 정확히 어디쯤에 차 외부에 에어백을 달아서 튀어나오게 하면 보행자가 보호될까요? 보통 이제 그 일본은 경차나 네. 작은 차들이 많다 보니까 부딪혔을 때 머리로 충돌하는, 그러니까 차가 부딪히면서 이 뭐라 그러죠? 본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본네트가 위로 올라오거나 고장 나면 열어보는 그 철판. 네, 그렇죠. 그 바로 위에 그 에어백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앞유리하고 그 본네트 사이 어딘가 그 와이퍼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에.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에어백이 터져서 밖으로 나오면서 보행자가 좀 충격을 완화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영화에서 보면 차에 그 보행자를 치면
보행자가 그쪽으로 달려와서 머리를 부딪히고 뭐 유리창이 깨지고 그러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에어백 터지도록 만들자. 네.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걸로 뭐 다 보호해야 안 되겠습니다만 가끔씩은 날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네. 그걸 의무화하자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입만 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미 그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 특히 스바루가 대표적인데요. 예. 그 각 차량에 이제 장착을 이미 한 하고 차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그게 이제 사고가 나면 운전석 에어백 터질 때 그것도 같이 터진다는 거죠? 그렇죠. 외부에서 같이 터지게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스바루라는 회사에서만 합니까? 다른 회사들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뭐 이 스바루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이 이렇게 밖으로 터지는 방식이고요. 네. 팝업 후드라고 해서 보행자와 그 충돌을 감지하면 화약이 폭발해서 그 프론트 후드 쪽으로 이렇게 후드를 들어 올려줘서 뭔가의 이 후드 내부에 있는 딱딱한 엔진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뭐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이 후드를 들어 올려주는 이런 장치로 또 보행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술을 적용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까 그 고장나면 여는 뚜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앞으로 튀어나와서 네. 보행자를 유리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나 봐요. 그렇죠. 네. 유리창과 방패처럼 분리지. 이렇게 딱 선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조심은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알겠습니다. 이건 2030년까지 굳이 안 가고 네. 되는 거면 좀 하면 좋겠네요. 네, 일본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렇게 확대될 예정이고 2030년 정도면 기술의 그 개발 정도나 적용 수준이 굉장히 상위에 올라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인가 언제 조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기술 중에 그 목에다가 걸고 다니다가 네. 떨어지면 갑자기 미끄러지든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든가 하는 걸 그 목걸이 그 녀석이 잘 감지하고 있다가 넘어진다 싶으면 거기서 뭔가 풍선 같은 게 평 나와서 머리를 보호하는. 네, 그러니까 휴대용 에어백. 그렇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특히 헬멧처럼 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얼른 나오면 뭐 크게 날아가서 다치더라도 또 머리는 보호할 수 있을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어떤 기술이 2030년에 나올 만한 재미있는 기술이라고 소개됐던가요? 충전 도로가 좀 많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를 주행 중인 전기 자동차가 자동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매설한 그 코일을 사용해서 전자 유도에 의한 충전이나 또 레이저 광을 활용하는 광무선 충전 기술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전기 자동차가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충전하는 충전 도로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기만 하면 무선으로 차가 충전되는? 맞습니다. 그 광무선 충전 기술은 우선 저출력 용도로는 이스라엘 기업과 NTT 도코모가 협력해서 지금 현재도 지금 개발 중인데요. 4m 정도 떨어진 스마트폰을 적외선 레이저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진행 중이거든요. 이것은 곧 3년 내에 실용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2030년까지 가면 이런 기술이 조금 더 확대돼서 충전 도로까지 무선 충전 도로까지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 속에 뭐를 파묻어 놓는 겁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일을 사용을 해서 전기를 유도할 수 있는 코일을 그 도로에다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 도로 주변에는 그 무인으로 그 스마트폰으로나 이 그 IT 기술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가로등 같은 것들도 같이 설치를 해서 이 가로등에 연료를 공급을 하고 그 가로등이 차량의 연료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방식. 이 방식도 지금 간사이 전력이랑 다이헨 오바야시구미라고 하는 이 세 개 회사가 서로 협력해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지난해 11월부터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럼 가로등이 전기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로등이랑 나눠 먹는 거예요? 전기? 가로등이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가로등 그 녀석도 전기를 받아야 되죠. 어딘가에서 받을 텐데. 그렇죠. 가로등까지는 전기가 오니까. 네, 가로등이 전기로도 받고요. 그리고 낮에는 태양광으로도 충전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 그 전기를 이 전기를 도로에 있는 자동차에다가 나눠주는 해준다. 방식이다라고 하는데요. 도로 전체에서 다 해주나? 그것도 궁금한데 제 생각에는 횡단보도 그 정지선 앞에 딱 섰을 때 거기에만 충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충전하려고
그 정지선 일부러 더 잘 지킬 것 같은데요. 네. 넘어가면 충전 안 되니까. 네. 그렇군요. 그런 기술도 개발 중이다. 네. 그런가 하면 그 마스라고 하는 네. 그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무인 운전에 의한 이동 서비스가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했습니다. 보통 마스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나 철도 뭐 이런 일반적인 교통수단을 IT로 통합한 그 어떤 차세대 교통 서비스를 총칭할 때 쓰는 말이긴 한데요. 예. 이런 마스의 용어는 일본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원격으로 감시를 하면서 무인으로 운전하는 이동 서비스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원격으로 감시하고 무인으로 운전하는 서비스를 이 마스라고 해서 그래요? 이 마스를 각 도시의 지자체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인이면 지 혼자 돌아다닐 텐데 차가 네, 원격으로 감시한들 좀 왼쪽 우회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네. 보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게 되면 아무래도 뭐 부딪히거나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자율 무인 운전이지 예. 실제로는 누군가는 보면서 원격으로 조정을 한다. 마치 리모컨으로 자동차 장난감 맞습니다. 하듯이 하나 네. 보군요. 그럴 거면 그냥 내가 운전하지. 어차피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싶은데 네. 또 먼 거리에 있는 분이 해주실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뭐 멀리 있는 노부모님이 운전하고 어디 가셔야 되면 네.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제가 여기서 원격으로 해드릴게요 할 수도 있고. 네, 이게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가 개발된 이유는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예. 운전자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용자도 많지 않아서 운송업체들 사이에서 일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했을 때 이게 수익이 이윤이 잘 안 맞아서 예. 이윤이 나지 않아서 이런 원격 으로 그 무인 이동 서비스를 하는 이런 서비스를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요타 자동차나 혼다, 닛산 등의 이 여러 자동차 회사가 마스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나 보험사들도 이런 마스의 원격 감시와 무인 운전에 매우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운전자는 탑승을 하지 않고 원격 감시만 하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뭐 완전 자율은 아니지만 이 사고나 이런 위험에서 좀 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나 그 젊은 그 운전자들이 좀 부족한 시골이나 또는 고령화 밀집 지역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을 좀 상용화했을 때 이거 좀 되기만 효과가 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현재는 어렵고 네. 그렇다고 택시 기사나 운전사들이 제대로 공급되기는 어렵고 그럼 뭔가 원격으로 그냥 누군가가 좀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네. 그거는 거의 개발이 된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일본 정부가 2025년까지죠. 그러니까 2년 후까지 40개 이상의 지역에서 이 무인 자율 주행 서비스를 실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미 2년 후면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7년 후 2030년에 미래에 나올 기술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전반적으로 흐름은 좀 더 고령화, 좀 더 인구 감소. 우리나라나 일부 나라들은 대체로는 그런 풍경일 텐데 네. 이와 관련한 기술들이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원격으로 또 아까 제가 원격으로 운전을 한다고 했는데 원격으로 어떤 현장이나 그 검사해야 되는 그 검사원 한 명만 파견을 해서 예. 나머지 분들은 그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현장을 감시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도 지금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360도 카메라는 일본에서는 리코라고 하는 브랜드가 대표적인데요. 예. 이 카메라 회사입니다. 지금 이 리코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뭐 카메라와 동영상 카메라까지 이제 그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 360도 카메라는 들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앞만 보고 촬영을 해도 네. 360도 전체를 다 보니까. 공간을 스캔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게 되면 사무실에 실내에 있는 다른 여러 전문가들이 보고 지금 천장 저쪽 구석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좀 봐주세요. 또는 윗면 어디에 있다, 뒷면에 어디가 문제다라는 거를 원격으로 현장에서 한 분만 나가면 여러분이 현장 검사를 나갈 수 있는 나가야 하는 네.
일인데 그거 볼 줄 아는 전문가는 소수고 네. 가봐야 하는 곳은 10곳, 15곳이면 네. 하루에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사무실에 그렇죠. 그분이 앉아서 15명한테 카메라 들고 한 번씩 쭉 가세요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검사가 된다. 네, 그래서 360도 카메라를 원격 검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예. 개발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다라고 아, 네, 밝혔고요. 그렇군요. 예, 또요? 그리고 이 한 명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해도 된다라는 말씀처럼 드릴 수도 있는데 일하는 모습도 좀 변할 것 같습니다. 가상 사무실이 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가상 공간에서 그 회의를 하고 네. 이 뭐 우리가 가상 공간에 회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줌이나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재택근무 집에서 각자 연결된 어떤 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미팅을 네. 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단순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 아닌 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 나의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의 사무실이 있어서 그 사무실로 이 아바타가 출근을 하는 것이고요. 이 가상 사무실의 환경은 업무 환경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럼 일은 무슨 일을 해요? 실제로 해야 할 일을 실제로 해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나 아니고 내 아바타가? 맞습니다. 근데 아바타에게 일일이 지시하는 건 나겠죠? 그렇죠. 아, 네, 결국에는 내가 내가 있지만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 공간에 직접 가지 않아도 그 공간에 간 것처럼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페이스북 회사죠. 미국의 메타 플랫폼스는 그 작년에 가상 공간에서 회의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호라이즌 워크룸이라는 것을 이제 베타 서비스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예. 자신과 똑같이 생긴 VR 아바타를 사용을 해서 가상 공간에서 회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봤는데 무슨 게임 같이 생겼는데 맞습니다. 김 부장님 입장하셨습니다 하면 진짜 김 부장 같은 분이 또 그렇게 들어와서 앉고 자 이제 회의 시작하지 그럼 옆에서 뭐 똑같이 마치 애니메이션 회의 장면 보듯이 맞아요. 네. 그래서 얼굴이나 체형, 뭐 의류 이런 것들이 그 종류를 그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가지수가 100경 가지라고 합니다. 종류가 뭐 당연히 그거야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그냥 하면 될 텐데 저는 집에서 그럼 파자마 입고 있고 네. 나의 아바타가 가상회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착석을 하면 네. 그때부터 이제 대화는 채팅으로 하든 혹은 내 음성으로 하든 하기는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테이블에 앉으면 옆 사람과 얘기할 때와 저쪽에 좀 떨어져 있는 사람과 얘기할 때는 목소리의 그 볼륨 소리도 달라질 거고 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얘기는 더 크게 들리고 할 거잖아요. 실제 이 가상 회의실에 들어가 보면 떨어진 사람의 목소리는 실제 공간에서도 느끼는 것처럼 가상 회의실에서도 그렇게 거리감이나 입체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상 회의실에 들어가려면 VR 기기를 장착을 해야 돼요. 굳이 왜 그러니까 원격에 있으니까 서로 만나면 뭐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거라면 네. 그냥 줌 회의를 하든가 전화 회의를 하든가 하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해? 더 좋은 게 뭐예요? 줌 회의를 통해서 했을 때 그 가장 이제 뭐 제가 느꼈던 부분에서의 가장 좀 불편했던 부분은 네. 아이 컨택이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아무리 눈을 보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눈동자를 서로 마주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기계 저편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실제감을 준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새로운 트렌드 잘 배워보고요. 오늘은 아이고 참 지난 10년 동안 조현경 대표님이 트렌드 리포트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와 사정으로 오늘 트렌드 리포트는 일단 막을 내려야 되는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거의 뭐 제가 진행했던 시간과 거의 비슷한데 너무 아쉽기도 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숨 쉴 때마다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자, 조 대표님 이렇게 뭐 잠시 보내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또 함께 하실 일이 있겠죠. 지금까지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